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이슈 좀 여쭤볼까요? 네. 최근에 6만전자 넘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젠 반도체 기업을 볼 때 예. 반도체가 미국에서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를 거다. 반도체가 미국에서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릴 거다. 라는 게 이제 통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좀 많이 네, 빠졌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건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생기는 그런 시장에 왔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향후에 HBM 이슈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삼성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었던 그렇죠? 거니까. 예. HBM 은. 뭐 업적이 없는데 이런 네. 거고 두 번째는 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도 차별점이 있는 게 둘 간의 경쟁에서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수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는 얘기죠. 분량이 덜하고. 그러면 향후에 마이크론이 혹시 실적과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우린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유가 HBM을 만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주가가 하이닉스에 전염될 가능성은 또 없는 거죠. 우린 뭐 수율이 있고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주말의 뉴스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론은 뭐 7, 8%씩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건 한 1%대 조정이었었다라면 분명히 시장에서도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너의 이슈인 거지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까지 번질 이슈는 아니야라고 시장에선 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나오셔서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반도체를 같이 보면서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 않을까. 물론 큰 그림에서는 뭐 큰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각계 전투, 그러니까 뭐 기업별끼리 다른 움직이는 보일 때가 조금씩 와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거 빠지니까 저것도 빠질 거야가 아니라 이게 빠진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이게 빠진 원인이 혹시 우리 관련 기업들도 연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면 그치 거기에 동일시할 필요는 없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거죠, 그죠? 전통적으로 그냥 딜의 업황 좋아지면 다 같이 가고 1등 제일 많이 오르고 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아 안 좋아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반도체가 좋아 안 좋아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좋고 왜 그 기업만 좋아라고 따로 물어보지 않는 한 반도체 전체를 가지고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이제는 이전만 못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주도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삼성으로 오니까 하이닉스가 올 거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뒷걸음 쳤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에도 반도체가 같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도 목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전자와 관련해서는 결국 전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레거시 쪽에서 이게 참 레거시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얼마인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모르게 예. 반도체를 레거시라고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고. 부르는 그냥 HBM과 그렇지 않은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네. 것 같은데 레거시를 제외한 이전의 D램을 비롯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반도체를 이전 반도체 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쪽에서 뭔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전자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내수와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면 20% 보조금을 주고 네. 가전제품을 사면 20% 보조금을 주는 2구 환신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 스마트폰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상하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는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은 이사 갈 때 많이 바꾸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일단 이런 수요와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딥시크의 영향을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딥시크가 우리 전체 시장에 줬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는 그 정도의 반도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GPU가 아니어도 엔비디아 정도의 GPU가 아닌 것 가지고도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AI라는 거에 대한 성능을 향상을 시킬 때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해서 GPU도 정말 많이 쓰고 그 비싼 거 더 많이 쓰고 네. 전력도 많이 쓰고 데이터도 많이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볼륨을 굉장히 키웠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반도체가 없다 보니 이 정도 반도체 가지고 저 정도 성능을 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소프트웨어 단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학습 방법을 달리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 방법을 찾았더니 그게 나왔더라.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한 흐름으로 훨씬 더 비용은 적은데, 비용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줄이는데 지금보다 성능은 더 좋아지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함의를 있느냐? 지난 겨울까지는, 지난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보통 AI 하면 딱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빅테크라는 건, 아니 AI라는 건 전 세계에서 빅테크 7개 기업 정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왜?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린 저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야, 미국 주식만 사야지 이랬던 건데, 네. 그거 이후로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LG에서도 엑사원이라고 불리는 정말 좋은 어떤 AI를 개발을 했지만, 이 AI 개발하고 나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LG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LG가 못해서가 아니라, 야, 한국이 할 수 있어? 아직도 이런 생각이신데, 네네네. 뒤집어 보니까 두 가지가 대단하더란 얘기죠. 하나는 매개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매개 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건데, 예. 우리나라의 엑사원이라는 이 AI 모델이 딥시크 대비해서 매개 변수가 95%가 줄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고 했는 건데도 딥시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딥시크를 앞질렀다고? 딥시크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딥시크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LG도 이 정도 했으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아니면 중국에 또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그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와,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비용을 훨씬 더 줄이고도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는데 왜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내놓으면서, 또는 다른 기업들도 이걸 오픈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효율한 거 하면서 누구나 그거를 갖다가 효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우리 시스템말로 어떤 거냐면, 이제는 AI는 미국 7개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I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엄청나니 그저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뭐 스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축했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GPU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H100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뭐 RTX 5090이라든가 이런 고성능 어떤 그런 것들, 여기에다가 정말 디램 중에서도 고사양 디램 있죠. 네. 이런 것들 몇 개를 연결해서 컴퓨터 몇 개를 연결했더니 서버가 완성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했더니 와, 이게 스몰 모델 정도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제가 볼 땐 달려들어서 사실 AI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시장이 커졌을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란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의외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기업이 많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또 수요는 또 많아질 그렇죠. 수 있고. 이게 뭐 확대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7개 기업만 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7개 기업만 하고 HBM만 사대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죠. 못 움직였던 건데, 네.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되게 좋아지는 거고, 물론 그 또 다른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삼성전자가 또 확실히 절치부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회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죠?
야 이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 차리자는 얘기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예. 사직생 이야기를 좀 반도체 좀 불태우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뭐 불태우는 것까지는 할 필요는 그 산에 없는데 이렇게 공지글로 올리시면은.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점잖은 분이 그런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일단 사람의 성격상 되게 강한 어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경영진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이전보다 그 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워딩만 듭니다. 보더라도. 네. 근데 이게 뭐 삼성전자 오르고 반도체 오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도체가 오르니까 바이오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의 수급이 망가집니다.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도 개별 기업의 이슈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냥 삼성전자 오르니까 수급이 마치 또 블랙홀 빨려 들어가듯이 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 에어로도 그랬지만 증자가 너무 많잖아요. 저 정도 규모의 증자를 감내하고서도 올리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쵸. 얼마 전까지는 미국 중심이었다가 네. 최근에는 중국도 좋아진다 그래서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예. 또 요즘 유럽이 또 뭐 많이 좋아진다니 유럽에도 투자를 하시고 일단 자금들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은 한국에 돈을 집어넣지는 않으니까 내가 직접 투자는 하긴 하는데 펀드라든가 간접 상품 중심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선 어떤 특정 업종이 올라가면 다른 업종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예. 즉 이게 좋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으면 기존에 좋아졌던 거는 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돈으로 새로운 업종을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 새롭게 좋아지는 업종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업종을 팔아서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정도 나쁘지 않고 아니 저 정도 실적이나 저 정도 전망이면 조정 폭이 크면 안 되는데 의외로 조정 폭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자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사실은 그런 관련 기업들이 그 정도 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조정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향후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체력이 많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는 너무 상황에서 없어요.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덱스에 뒤처지지 않기 네. 위해서는 또 이거를 팔고 저쪽 쫓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분들의 소원은 어차피 벤치마크를 이기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해야 또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기관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바로 따라붙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몇몇 우리 그 여우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뭐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일단 많이 번 기업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일부에서는 발견이 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앉아서 당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실제 이 기업을 잘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 투자를 하셨고 기업 내용도 좋고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들고 갔다가 이게 이득이 다 없어지고 본전에 오는 또는 심지어는 일부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되게 허탈한 모습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진짜 제일 힘든 순간이죠. 힘든 거죠. 예. 저도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단기화돼요. 한국은 중장기 투자가 안 돼. 아니 중장기도 필요 없고 중기 투자도 안 돼. 그냥 벌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라는 인식이 자꾸 바뀌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 기업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을 텐데 이런 주식시장을 단기화를 부추기는 이런 어떤 업종들의 움직임은 너무 아쉽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손실 회피 본능이 또 학습 효과를 또 불러오는 충분히 거죠. 이해가 되죠. 이게 또 그리고 그 그래야 되는 게 되는 또 맞았을 거고. 바이오주는 이제 원체 개별 기업들의 뭐 호재 악재가 네. 막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어떤 바이오는 거의 하한가 가고 어떤 바이오는 그 다음 날 또 상한가 가고 또 원래 그런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뭐 미국 연준도 최근에 그 FOMC 때도 그렇고 네. 정도표 나온 거 보면은 뭐 금리를 더 예상보다 더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뭐 금리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저는 영향을 그렇진 않은 것 미치잖아요. 같아요. 근데 원래 바이오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제가 바이오 평생에 보면 평생 그랬어요. 평생 변동은 뭐 변동성 언제 예, 크고. 바이오는 주도주가 아닌 적도 없고 주도도 역든 적도 별로 없고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바이오라는 게 단순 바이오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약이라는 것들은 항상 뭔가 트렌드를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또 최근에는 그런 방향 말고도 같은 항암제를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좀 덜 고생하고, 그죠? 사람은 인격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새롭게 오는 트렌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월에 있었던 FOMC에서는 네. 금리를 내릴 의지를 저는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썼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3월 FOMC 여러 가지 성명서라든가 아니면 향후 경기 전망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는 2%대에서 1%대로 성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미 전망을 내놨죠. 네. 그 얘기는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부진해질 수 있겠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네. 이거 역시도 경기를 둔화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금리만 놓고 보면 경기가 앞으로 좀 둔화될 거고,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추가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는 인하 요인입니다. 음. 문제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이긴 한데 역시 꺼림직한 건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네.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월 의장은 현재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뭐 관세 정책 알아. 그런데 이거 단기적일 거야. 다만 확인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꿔 얘기하면 현재 연준은 인플레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정도라고 보는 건데, 정말 연준의 생각대로 이 인플레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이네라는 판단이 지표로 확인이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뭐 추가적으로도 좀 둔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불확실성은 긴 게 아니라 단기적일 거야. 그리고 그 단기적인데 다만 그 단기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확인하는 지표를 뭐로 들었냐면 물가 지표가 아니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번에 있었던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도 인플레를 계속 길게 끌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인이 되면 금리 내릴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도 여러분들 점도표 보시면 뭐 조금 지난 12월보다 매파적으로 돌변했다고 하지만 두 번은 여전하죠.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신에 금리 내리는 조건도 분명히 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름대로 단기 영향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아니라면 나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일컫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요인, 문제는 물가이고, 예. 그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연준도 2.1에서 1.7%로 올해 경기 전망을 낮췄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의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중국 쪽이 올라오는 요인,
미국 쪽이 빠지는 요인. 그럼 어느 정도 또 상쇄가 될 텐데요. 앞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제1의 수출 국가는 중국이기는 한데 또 미국 쪽에서 빠지는 걸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미국의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와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해부터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주도 기업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란 기업들은 대부분 설비 투자 또 현재 미국이 체질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있는 관련 기업들이 주도가 됐던 거지 네. 뭐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일부 라면 관련 기업들 빼놓고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종목별로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침체로 간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현재 그 침체 가능성까지는 제가 볼 땐 논하는 건 너무 이른 시점이고 저는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주가가 오른 게 빅테크 때문에 오른 거지 뭐 나이키 때문에 오른 거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때문에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또 하나가 그 미국 수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자동차 관련주 우려가 참 많았고 근데 3월 24일 월요일 장에서는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그 계열사들도 네. 다 같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그 뭐 유연성 그 얘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뭐 우려가 좀 먼저 다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예. 그 기사를 통해서 이번에 4월 2일 날 부과하는 관세에서 자동차, 제약,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부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렇게 제외가 되고는 가장 큰 이유가 이랬을 경우 그 피해가 GM이나 포드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이런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4월 2일부터 자동차가 혹시 많이 관세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을 거란 우려가 완화가 된 거죠. 물론 이게 정부의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부정적 영향은 제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던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어갈 수 있는 또는 완화가 되어갈 수 있는 뭐 어떤 분기점이 됐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4월 1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딱 일주일 앞두고 그런 뉴스가 네. 또 나와가지고. 근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관세, 뭐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를 또 관세를 유예한다 그러면 또 머리 좀 극적극적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또 유연함을 발휘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연함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국가별 관세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국가별 관세 또는 아주 품목별 관세, 국가별로 또 품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 시장에 관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많은 품목과 관련해서 또는 국가에 정말 많은 관세를 부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네. 국가별로 부과하겠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각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선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해서 뭔가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들고 온 국가들은 내가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과의 폭을 낮출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면 그 품목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다른 움직임들이 보이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물가 상승 효과는 제한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협상이 되게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협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이간질입니다. 예컨대 한국, 일본, 중국, 멕시코, 카나다 똑같이 25% 맞는다. 어렵죠. 그러나 버틸만 해요. 나만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수출 경쟁력이 훼손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죠. 또 다 비슷한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경쟁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가 없는데 한국만 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이 정도 가가지고 협상하니까 관세를 많이 내려주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가서 줘야 되면서 훨씬 더 이게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여준 거잖아요. 답안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린 계속 안 해줄 거니까. 왜냐면 걔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야, 뭐 협상까지 한 애들까지 똑같이 취급을 하면 누가 협상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봤지. 협상한 애들은 내가 이렇게 깎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해.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도 이제는 훨씬 더 빠르게 또 다른 국가들도 안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되면 생각보다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협상이 빨라지는 만큼 그 협상만큼 우리도 또는 다른 국가들도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되게 완화되거나 그림으로 계속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완화되는 그림이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풀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또 관세 협상도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우려보다 시장 영향이 낮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국가들이 일본하고 인도잖아요. 예, 이 두 국가가 먼저 미국에서 자진 납세한 국가들이니까 이들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는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악재가 지금보다 확산되는 국면이면 주가는 더 빠지지만 네. 그 악재가 뭔가 소멸되거나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4월 2일에 나올 트럼프의 방식은 악재가 점차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일부 그런 어떤 관세 부과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나름대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안 흔들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4월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약간 변동성 가능성이 높은 게 4월에는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펀드들이 자금들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추세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에 연준이 아마 이번에 보셨겠죠. QT라고 불리는 즉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매달 미국 시장에 250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아시겠지만 내다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50억 달러, 즉 200억 달러 어치는 팔지 않기로 했죠. 이게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세금을 내는 달이니 만약에 세금으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될 텐데 축소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마저도 이렇게 물건을 들이부으면 탈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물량을 줄이면 시장 부족한 유동성만큼 내가 매물을 줄였으니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QT의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한 벌써 언제입니까? 한 3년여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QE의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랑 거의 180도 완전 다른 그거잖아요. 근데 QE 테이퍼링 한다고 할 때는 막 시장이 다 놀라 자빠졌었는데 QT 속도 조절한다고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호재로 안 받아들이지? 왜냐면 일시적이라 그런 거죠. 일시적이요. 이게 앞으로도 줄일 겁니다라는 호재일 텐데 세금 때문에 이번만 그런 거지 다음번에도 그럴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MBS는 여전히 하는 거고 국채만 줄이기로 한 거죠. MBS는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그렇죠. 주택 담보 대출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화한 증권. 맞습니다. 금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